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상담 이어가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땅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건, 양육권이라든가 보증, 명의신탁, 입양, 유지권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희덕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최근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좀 소송건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지. 근데 소송은요, 비슷한 유형들, 코로나 똑같습니까? 비슷하고요. 소송의 양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임대차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매매계약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그런 소송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매매 관련해서 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 먼저 이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가 남편이 이제 동의를 거절해서 아내가 억대 배상금을 물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요. 네. 그 남편하고 부인의 저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요. 그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을 그 부인이 결국에는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팔은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에 매수인 측에서는 등기 이전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 그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였는데 남편 동의 없이 부인이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팔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요. 결국에는 대리라고 하는 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 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리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리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만일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결국엔 대리권이 없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결국에는 요 사안은 그러한 어떤 무권 대리인의 어떤 책임에 대한 적용이 있었던 사례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 계약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그러니까 부인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 그러니까 명의자가 원래는 돼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남편하고 부인이 결국엔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남편과 관련돼서 부인이 대리권을 얻지 않고 마치 남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결국에는 부인 혼자서 계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부인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무권 대리에 해당이 되고 무권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부인이 결국에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져서 결국에는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시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 소유인 경우엔 두 사람 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마치 남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계약을 했던 모양인데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는 이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매수인이 일단은 이제 계약금하고 잔금도 다 치른 상태에서 한 사람이라도 팔았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4명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절반만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갖다 제대로 이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매매 계약을 해제를 그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동 소유인 경우에 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대리제도 관련돼서 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고요. 뭐 표현 대리나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등기 이전을 해갖고 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그러면 그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아마 변론을 진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쟁점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 뭐 예를 들면 그 부부 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 같은 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표현들이 주장을 해볼 수도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결국에는 부인을 남편에 대해서 뭐 대리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 책임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그런 사안입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매해서 억대 배상금을 물었다고 하는데 요거 억대 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그 결국에는 뭐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액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매매 그렇게 이제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계약상의 매매 대금을 빼고 그러면 뭐 그중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요. 보통은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뭐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한다. 뭐 예를 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된 그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왜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로 이게 뭐 손해배상하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판례와 관련돼서 봤을 때 요 판결에서는 그 판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 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그 결국에는 해제로 인해서 그 손해본 부분을 평가를 할 때 계약상 매매 대금이 뭐 14억 5천이니까 그 차액만큼 3억 5천만 원이 손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손해액은 결국에는 시세에서 그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했어야 될 매매 대금을 뺀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뭐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없었나요? 이렇게 억대의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요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마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남편이 동의를 거절하지 않았나. 역시 이제 아파트 가격과 관련된 사례가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예, 이 사안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결국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판례인데요. 뭐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측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한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과 중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닌데 임대인한테 네.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임대인.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계약은 맺었으나 네. 실제 주인이 그럼 따로 있는 경우인가요? 그 집과 관련돼서 임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그걸 확인을 해서 임차인한테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차인한테 알려주지 않은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 그럼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손해배상 금액이 이게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 으로 돼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1억 1천만 원으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그 집주인 C를 대리한 D사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D사가 C를 대리할 수 있는 집주인 C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C로부터 어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결국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네, 임차인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증금 1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그럼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사례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한 사례인가요? 그러니까 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과 관련하여서 손해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결국에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손해 금액이
결국 보증금 상당 금액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1억 1천만 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가 대리권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네, 중개 행위도 하지만 보니까 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리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중개업자로서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진 것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입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버스 정차 과정에서 반동으로 승객이 이제 부상한 사례인데 이런 경우 이제 기사 무과실을 내세워서 책임을 좀 못 면한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사례인지? 이 사안은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그 책임에 관련된 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다친 경우에 그러면 버스 회사는 당연히 이제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인데요. 그와 같이 이제 해석이 되는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3조에 나와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조를 좀 읽어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요.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단서 규정이 있는데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버스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뭐 고의나 뭐 자살 행위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판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승객이 많을 경우에는 서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를 갑자기 뭐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회전하는 코너에서 좀 급히 이제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 승객이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미끄러져서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버스 기사가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 과실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사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버스 운전 기사님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은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행 운전하시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유덕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뭐 땅 문제도 좋고요. 또 명예훼손도 좋고요. 또 가사 분쟁도 좋고요. 모두 좋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실까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면서 공사 차량 통행을 저지한 그 사안의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처벌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선고를 했던 것인데요. 그 대법원에서는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1, 2심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관련돼서 일부가 결국에는 공사 차량 통행을 저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방해와 관련돼서 제주도에서는
무죄로 보았는데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공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그럴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지는 않았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공사 차량을 가로막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운전자와 공사 수행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업무방해죄 규정인데 위력이 해당이 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죠? 위력이라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력이나 무형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결국에는 뭐 어떤 세력을 보여준다. 어떤 세력을 과시한다. 뭐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보여주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이 대법원 판결의 어떤 취지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돼서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현장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언제 사례입니까? 이게 2013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된 사례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측면을 보면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좀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 사건인데 항소심 자체가 그러니까 법원 항소심 자체도 뭐 2015년도, 6년도 뭐 이즈음에 아마 이제 항소심 선고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2017년, 18년도 정도예요. 그 대법원은 2019년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거의 8, 9년 된 사건을 이제서야 대법원에 선고를 했는데 문제는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바람에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참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어떤 재판 과정을 겪는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면서 공사 차량 통행 저지한 것이 처음에는 무죄로 받았으나 이 사람이 그 공사 현장에서 무력 그러니까 세력을 좀 과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유죄를 선고받은 그런 사례라는 말씀이시죠? 그 일렬로 그렇게 쭉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차량이 굉장히 크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 운전자의 어떤 위력 행사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가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죄, 유죄가 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버스 정차도 관련도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뭐 보충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방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방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의 계속적인 어떤 사무 수행이나 업무 수행을 갖다가 어떤 위계나 위력으로 이제 방해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업무방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에 그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상대방이 와서 계속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시위하듯이 계속 있는 것조차도 업무방해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